자, 지금부터 오늘의 강연자이신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정균순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인 기본소득의 의미와 미래에 대해서 열정적인 강의를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양해 말씀 먼저 좀 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상관없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신다면. 이 박수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박수가 아니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군산의 기본소득 연구회가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이런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많이 설렜습니다. 사실은 군산이 적어도 기본소득에 있어서만큼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그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수준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그 산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일요일날 5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자리를 해주신 것도 바로 그러한 열정의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애를 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는 있어요. 다 안다고 그래요, 기본소득이.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자리 이렇게 마련한 게 원래 동네 잔치에는 동네 사람은 안 부르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김세준 교수님께서 군산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시면서 기본소득을 그동안에 알리셨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동네니까 좀 자제를 해야지 했습니다만, 오늘은 더 이상 자제하면 안 되겠다, 나도 좀 나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요 한 40분 정도의 굉장히 큰 주제인데 일부 얘기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이제 김세준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톡 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저는 오늘 가장 기대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함께 좀 알아가시고,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까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 중에 하나를 이룰 게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고 하는 여야의 많은 후보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과 비슷한 다른 형태의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뭔가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또 오늘 이 자리가 또 끝나고 나면 또 다른 SNS랄지 이런 걸 통해서는 얼마든지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활용하시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기본소득의 가치와 전망이다. 이제 원래 의미와 미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주제를 같은 의미입니다만 기본소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쟁점이 어떤 건지, 또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한 전망 짧게나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간단하게 기본소득의 개념이 무엇이고 도대체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또 지금 현재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쟁점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본소득의 앞으로의 그 전개 양상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이제 맺는 말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5가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의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거지만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함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보편성이죠. 지금 보편과 그 다음에 선별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일단은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가구 단위가 아니고 개별 단위입니다. 개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별성이고 개인성이겠죠. 세 번째는 어떤 조건도 여기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본소득에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무조건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죠. 지금 그 정기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1년 단위도 될 수 있고 상반기 뭐 하반기 될 수도 있고 전반기 후반기 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또는 뭐 월 단위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하여튼 정기적으로 이번 달에 나왔으면 다음 달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겠죠. 마지막에는 이제 현금입니다. 다만 이 현금이라고 하는 건 현금으로 그때그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요, 저축을 하고 쓰지 않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보면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민경제 전체의 어떤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성이라고 한 거 안에는 어떤 것이 되냐면, 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는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 화폐랄지 이런 적으로 어떤 주어진 시한 내에 쓸 수 있는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결국은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그런 모든 것도 다 사라져야 되겠지만 단계에 따라서는 그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개념이고, 이건 뭐 다 아시겠죠. 이제 하나씩 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제일 먼저 도대체 이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기본소득이, 그렇다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에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요? 네? 로봇. 로봇이 기본소득 주라고 그래? 로봇. 로봇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린다면, 세계 로봇 연맹에서 계속 통계를 내는데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체에서 쓰는 로봇 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까지 통계가 몇 대인지 아세요? 531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평균이 68대예요. 그래서요,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가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1위예요. 그것도 과거 9년 동안 계속 1위예요. 예측컨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의 그 인간지능 대체율이 대한민국이 가장 빠를 것이다, 가장 선도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그저 예측이 아닐 수 있는 미래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건가요? 로봇으로 대체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는 얘기는 4차 산업혁명 얘기입니다. 곧 그 얘기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 뭐 지금 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습니까? 지금 젊은 층 20대, 30대랄지 이런 쪽은 어쩌면 50대, 60대가 그 시절에 느꼈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성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진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 자체가 달라졌어요. 지금 현재요. 설마 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점점.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언급하기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로봇만 해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그 아주 가까운 곳까지 이미 다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들과 경쟁할 것이냐 아니면 협력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선택해야 할 문제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인간만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줄 거는 주고 함께 할 거는 함께 해야 된다. 무조건 배타적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에게 밀려온 환경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모든 분들이 너무나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그 대유행인 팬데믹을 이제 경험을 한 상황에서 다행히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쩌면 기존에 있는 코로나보다도 전염 속도가 60%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 감염병이랄지 바이러스는요, 퇴치하기도 전에 더 악랄한 바이러스가 계속 올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거 환경 변화입니다. 자연 환경의 변화예요. 지구 전체의 몸살입니다. 30년 전에도 얘기했고 20년 전, 10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한테 이런 모습으로 올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숙명처럼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촌의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도 G7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 환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인류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같이 왔어요. 그 중심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요,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의지랄지 또는 개인이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을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만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분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 봤더니 일제 강점기예요. 그 조건,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태어나 봤더니 막 한국 전쟁이 끝났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태어났던 게 한국 전쟁이 50년에 있어서 53년에 휴전이 되고 나서 저 7살, 7년 후에 제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아직도 한국 전쟁의 후유증이 그대로 있는 때였어요. 그게 저 어린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근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한테서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냐라고 하는 거, 이거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건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게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일자리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면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더더욱 힘들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 1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하면 10년 뒤에는 늦어요.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엊그젠가에도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올렸습니다만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다 이거죠. 예, 미래는 이미 와 있어요. 미래는 이미 시작됐어요. 2030년은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2030년이 틀림없이 달라질 거예요. 바로 저 기본소득은 현재이면서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과거 어느 때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오고 있는 복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민일 겁니다. 네, 누구나 고민이고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머지않아서 나가라고 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 정년까지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짐 싸는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일찍. 예.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좀 갚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또 앞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서 혹시 누구라도 저를 부른다면 저는 정말 기꺼이 가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사회에 그동안 받았던 거 그거를 뭔가 좀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제 마음의 어떤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자리가 중요한 건 일자리는 이제 양적인 문제도 있고 질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아까 로봇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오면서 일단은 그 일자리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점점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게다가 또 새로 나온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과거처럼 좋은 퀄리티가 괜찮은 게 아니라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들이 많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일자리가 힘들어지면 애로가 있으면 바로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됩니까? 소득 문제가 따르는 거겠죠. 네. 그럼 소득이 아무래도 국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좀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겠죠. 소비가 위축되고 호주머니를 잘 안 열려고 그러면 시장에 나가든 어디 나가든 씀씀이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비즈니스를 하거나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채산성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비용 측면에서 부담스럽죠. 그러면 기업이나 또는 장사 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인건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용이 또 감소한단 말이죠.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사람들의 소득이 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비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아까 일자리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돌면서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시장에다만 맡길 것이냐? 시장은 이걸 어찌하지 못합니다. 기업에게 아무리 보조금을 주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으라고 기업에게 그렇게 지금 평균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조씩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죠. 왜 그래요? 기업은요 고용 창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업은 이윤 창출이에요. 네. 이윤에 도움이 안 된다면 기업은요 안 해요. 고용을 왜 합니까? 그 고용에서 이윤이라고 하는 것에 득이 되면 하지만 고용을 해서 이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왜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어요. 포커스가 이 부분이 정부에서 기업에게 줄 게 아니라 이때는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고용주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과거와 달리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고용은 기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할 수 없는 고용 부분을 정부가 맡아야 돼요. 이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국가의 하나의 또 어떤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재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 국가가 왜 존재하죠? 국가는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그 다음에 건강,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죠. 그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인 재난 상황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어서만 재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심각한 재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간염병이에요. 홍수나 가뭄은 지역별로 일어나요. 근데 이 전염병은요, 그게 없어요. 정말 가공할 만한 최악의 재난이 전염병, 감염병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거죠. 이거는 직접, 정부가 직접 시장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큰 손이 돼야 돼요. 큰 정부가 돼야 돼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저는 그게 기본소득이다. 그리고 그 리허설처럼 우리는 작년부터 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를 했고 지금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다 경험했지만 1차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받았어요. 근데 2차, 3차, 4차는 아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재난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다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망정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난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죠. 혹시 평소에 재난 기본소득 좋다. 근데 나는 걱정되는 게 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 돈 어디서 나 돈 주면 좋은데 그 돈 어디서 마련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나중에 그거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냐? 이거죠. 또요. 또 어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뭐 질문이 없습니까?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기존의 복지 제도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거기까지 나가면 이제 얘기가 상당히 넓어지는 것 같고, 기존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각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기존의 복지를 통합해서 할 것인가, 기존의 복지와는 상관없이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나라도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다른 나라와도 비교를 해야 되고 다른 나라의 케이스가 꼭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안 갔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가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따가 그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복지와의 얘기. 또 이제 이것도 있죠. 왜 부자까지 줘야 되느냐? 왜 부자까지? 그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이거 주면 일 않고 놀고 먹으려고 하지 않느냐. 사람 게을러진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아니 왜 우리가 후손들한테 좋은 걸 내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왜 우리가 빚을 남겨야 되느냐. 그 빚 우리가 못 갚으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되고 손자들이 갚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압축을 했는데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왜 부자들까지 이걸 줘야 되느냐. 세 번째, 이렇게 되면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걸 하는 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요, 적게는 수십조에서 많게는 수백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부의 살림살이의 구조는 우리 가게나 기업의 살림살이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정부는 돈을 직접 찍어낼 수 있는 주체예요. 근데 가게나 기업은 그렇게 못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가게나 기업은 빚을 지고 하게 되면 그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돼요. 근데 정부는 누구한테 갚습니까? 정부는 정부한테 갚으면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갚으면 돼요. 이거 달라요. 구조 자체가. 근데 우리는 정부가 빚지면 이거 지금 갚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건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그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굉장히 오히려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채무라고 하는 거, 정부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용어의 혼란인데 정부 부채, 정부 채무 얘기를 하거든요. 부채와 채무는 다르죠. 예, 부채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 정부 부채로 한다면 지금 현재 정부 부채는요 우리 1년 그 GDP보다도 더 많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정부 부채가 지금 저 GDP보다도 많은데 여기에다 두고 무슨 빚을 내느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정부 부채라고 하는 것 채무하고는 다르다고요. 부채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요 가장 큰 게 연금이에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그것도 앞으로 30년 동안 줘야 돼. 그걸 다 이 안에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그게 정부가 다 내는 거 아니잖아요. 부담 다 하잖아요. 본인들이.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부담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아직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것까지를 다 끄집어 넣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빚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예. 사실을 지금 굉장히 침소봉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채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정부의 이제 재정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정부는 가게는 흑자를 내면 좋은데요. 정부가 흑자 내는 거 안 좋아요. 정부 흑자 내는 건요, 결국은 민간의 적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는요, 흑자를 내려면 적자를 내야 돼요. 정부가 적자를 내서 정부에 돈을 쓰면요, 그만큼이 민간은 흑자예요. 근데 왜 아낍니까? 예. 우리 홍남기 남기지 마. 좀 돌려줘. 예.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예. 아니 정말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적자라고 하는 건요, 적자 낸 만큼 그것이 왜냐하면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돈을 씁니까? 정부 지출의 모든 것은 결국은 공공지출이 됐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보조금이 됐든 지금 이전 정부의 이전 소득이 됐든 어쨌든 우리한테 다 국민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간 열쇠를 열어서 자꾸 줘야 돼요. 지금과 같은 이 재난 상황에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않는 이유가 있죠. 다 빚인데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의 정체가 말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만 따질 게 아니라 특히 이거는요, 이 정부의 채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GDP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GDP 대비예요. 예. 정부 채무가 뭐 몇십조다 몇백조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액수만 갖고 할 게 아니라 그 나라 경제 규모가 크면 그만큼 정부 지출 규모도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가장 최신의 데이터인데 현재 우리 정부는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요 정말 건실해요. 여기 보시면 한국이 지금 채무 비율이 44.7이에요. 그 1년 전에 비해서 증가폭이 5.5%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지금 비교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요 132%예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0%포인트 가깝게 지금 정부 채무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많이 썼다는 얘기죠. 예. 일본 보세요. 237.9예요. 증가폭이 22%포인트에 가까워요. 우리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작년 한 해 정부 지출이 그만큼 많아지고 정부가 민간에 그만큼 많은 돈을 썼다는 거죠. 왜? 긴급사태고 위험한 상태인데 G20 국가들 평균으로 따져도 채무 비율이
112.9%입니다. 작년 22.6%포인트로 정부의 채무가 늘어났어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 준수해요. 이거는 이상할 정도로요. 예. 그런데 무슨 걱정입니까? 반면에 가계 채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가계 부채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 가계 부채가요 100% GDP 대비 GDP보다도 더 많은 가계 부채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00조가 넘어요. 예. 그런데 증가폭도 8.5%포인트다 이거죠. 미국이나 일본 보세요. 우리보다도 가계 부채, 가계 채무는 오히려 더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나 일본이랄지 다른 G20 국가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정부는 굉장히 재무 상태가 좋아요. 근데 민간은 아주 안 좋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 반대예요. 왜 우리만 그렇게 갑니까? 도대체 왜? 그래서 이건 아니다. 좀 열어라. 열어서 좀 우리 국민들이 더 이렇게 정부가 이걸 풀게 되면 가계 채무는 떨어져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역전시키자 좀 이거예요. 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이러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좀 해보면서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공포로 몰아넣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정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예. 이 피스컬 일루전이라고 하는 이 재정 착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정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부에서 걷는 세금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정부에서 주는 정부 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내는 세금은 크게 보이고 받는 정부 지출, 이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작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시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거를 누가 조장하냐면 바로 언론들이 이걸 조장하고 있어요. 가령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월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려면 30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거 어디서 마련하려고 그러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그 말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300조? 근데 어떤 착각을 순간에 하냐면 내가 300조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꼴랑 한 달에 50만 원 준다고 이 나쁜 놈들. 이거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비교예요. 말도 안 되는 비교예요. 네. 월 50만 원 하면 1년에 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언론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 이걸 하려면 기본소득을 하려면 월 50만 원만 월 50만 원만 주려고 해도 매년 300조 원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나서 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동의해 주겠냐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한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300조라고 하는 거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그럼 내가 50만 원씩 받으면 600만 원 받겠죠 1년에요. 그러면 결국은 600만 원 받는데 1년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얼마나 낼까요? 평균적으로요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 평균하면요 3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죠? 600만 원 받는데 우리가 낼 수 있는 세금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90%는 300만 원 내요. 그럼 뭐예요? 300이 나한테 흑자죠. 이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300조와 50만 원을 비교해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착시가 일어나는 재정 착각의 대표적인 한 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되 어떤 방식으로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를 하지. 내가 부담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받는 것이 얼마냐를 가지고 해야지. 국민 전체가 다 부담해야 될 거 하고 내가 받을 걸 비교한다는 건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치하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걸 알렸으면 쓰겠어요. 왜 이걸 안 알립니까? 예,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왜곡돼 있고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 때 이렇게 다 써버리면 나중에 후손들한테 엄청난 빚을 유산으로 물려줄 건데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손들 걱정하는 건 좋아요. 근데요,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계속해서 돈을 쓰게 되면 재정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돈을 통해서 경제가 순환이 되고, 그래서 전체의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점점 경제가 활성화되고 GDP가 늘어납니다. 정부가 돈을 써서 GDP가 더 늘어나면 GDP 대비 정부 채무는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GDP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줄어들겠죠. GDP 올려주면 돼요. 왜 그것만 봐요? 경제는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돈을 풀어야 후손들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끼면 후손들 다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선택을. 기업은 못해요, 이제요. 예. 저도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앞으로 이제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사람을 쓰지 않는 노동 절약적인 생산 방식으로 가요. 기업이 투자를 하더라도 사람에 투자하기보다는 자본에 투자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소외되거나 거기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 공익적인 의미로서의 많은 활동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임금이나 또는 다른 형태의 소득으로 보상을 못 받는 분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이냐, 그건 국가가 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과거처럼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미 스스로도 인정하잖아요. 그건 약탈 자본주의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북유럽이랄지 서유럽 쪽이죠. 뭐 랭킹 10위까지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요, 그냥 거기서 거의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거죠. 복지는 결국 뭐예요? 복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게 복지예요. 예. 근데 미국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국가의 역할이에요. 미국은 국가 너희들은 국방이나 하고 치안이나 잘해. 나머지 경제는 시장에 맡겨. 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완전히 그 뭡니까? 금융자본주의, 약탈자본주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근데 왜 우리는 못된 미국식만 봤냐 이거죠. 미국이 뭡니까? 이제 좀 그런 데서 우리가 좀 스스로 자본주의의 발전은 상품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를 거쳐서 이제는 복지자본주의로 갑니다. 그 모델이 유럽이고 우리도 이제는 복지자본주의. 근데 지금 GDP 대비 복지 지출이 13% 수준이잖아요. OECD 국가의 절반도 안 돼요. 가장 꼴찌에 가까운 게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에요. 그거 좀 늘려야죠. 왜 적어도 지금 G7에 소속돼 있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복지 수준은 그다지도 후진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복지 후진국이라고 했더니 막 거품을 물고 뭐 하더라고요. 후진국 맞아요. 후진국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올려야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 궤변을 늘어놓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그 인식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후손들에게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줘야지 후손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그것도 역시 잘못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왜 부자들까지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2010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릎 꿇고 징징거리고 울었죠. 어떻게 밥 안 주겠다고 아이들한테 먼 돈으로 밥 주냐라고 해서 그게 벌써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돼서 어떡합니까?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하자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밥 먹는데 무슨 거기서 차별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 생각해 보세요. 그 낙인 효과는요, 비참한 거예요. 왜 차별합니까? 차별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원을 해주면서 차별을 하는 건 정말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일부에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전부 나눠주는 것은 왜 부자들까지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만 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무슨 안심소득이다. 오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 안심소득인지 한심소득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누군가는 공정소득이에요. 공정소득이 아니라 완전 차별소득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무슨 공정소득입니까? 예, 그야말로 그런 짝퉁들이 지금 기본소득에 진짜가 나오니까 짝퉁들이 자꾸 여기서 나오거든요. 말도 안 돼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뭐냐면 차별해. 가난한 사람들 주면 되지 않느냐. 가난을 왜 국가가 그렇게 구별해야 되고 차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두에게 주고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일단 다 주고요. 그거 선별한다고 행정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2차 재난지원금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1차는 바로 끝났는데 왜? 그 선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차, 3차, 4차 다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냐. 더 받아야 되는데 쟤는 안 받아도 될 놈이 왜 자는 저렇게 받았느냐. 이게 뭐예요? 죽어도 욕먹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왜 부자한테까지 주느냐. 다 주고 그 다음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뭐예요? 소득 재분배예요. 소득 재분배의 방법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거를 정부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 주고 난 다음에 환수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다. 물론 기본소득이 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제 말씀은 일단은 똑같이 주고 부자들한테는 세금으로 더 많이 거두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기본소득이 한 달에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기본소득만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은요 단방약이 아니에요. 만병통치약도 아니에요. 예,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기본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도의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의 발판. 예, 그래서 그가 조금이라도 더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무욕을 가지고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촉진제가 될 수 있고 마중물이 될 수 있고 건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안전판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자는 거지 이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게을러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니 5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일 안 하고 그냥 그런 거 갖고 먹고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거 받으면요 사람은 달라져요. 그게 바로 인류가 실험한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민컴 프로젝트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일찍이 1974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 매니토바 캐나다 중부 쪽에 있는 매니토바주에 있는 아주 작은 이 도핀이라고 하는 시에서 실시를 했던 거예요. 1974년에 해서 5년 동안 원래는 하려고 그랬어요. 1,300가구에게 현재 우리 시가로 한다면 약 2천만 원 정도, 4인 가구 기준 2천만 원 정도의 연소득을 계속 지급하는 거예요. 1,300가구를 임으로 선정해서요. 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하고 어떤가를 계속 이제 이거를 그 5년 동안 데이터를 누적해서 그걸 이제 실제로 한번 알아보려고 했어.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이제 그 주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우리도 무슨 뭐 선거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주 정부의 정권이 바꿔졌어요. 새로 들어온 그 정권은 않겠다 이거죠. 무슨 짓이냐 이게. 오늘 못하겠다 해서 중단됐어요. 3년째 되던 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다 있었는데 그게 그냥 보관 창고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묻혀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그 창구에서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옛날에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캐나다 대학의 한 교수가 그 사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3년 정도가 되는 그걸 통해서 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의 제목이 가난 없는 동네라고 해요. 가난 없는 동네라는, 그게 2008년에 발표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 관심을 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논문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기본소득을 주었더니 고용이 떨어졌느냐, 고용이 감소했느냐. 크게 감소하지 않, 조금인데 뭐 크게 그것이 뭐 눈에 띌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고용 감소 중에서 가장 큰 게 두 집단이었는데, 하나는 출산을 한 기혼 여성들의 그 고용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청소년들, 아주 젊은 10대, 20대들 쪽에 청소년들의 고용률이 좀 떨어졌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출산을 한 쪽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 휴가를 더 많이 가졌어요. 기본소득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거죠. 원인이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뭐냐면 돈 벌려고 하지 않고 학업을 더 했어요. 그래서 학업이 1년이 더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상근 일자리들을 찾기 위한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떨어진 게 그 두 집단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그거였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유의할 만한 고용의 감소가 안 나타나더라 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 좋은 게 뭐냐면 이 주민들의 1300가구 주민들의 건강이 좋아졌어요. 정신병원에 가는 횟수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전보다 오히려 더 행복도가 올라갔다는 그런 결과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는 온타리오주를 대상으로 해서 2018년부터 다시 지금 기본소득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도 지금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해서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에서 이미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어민 기본소득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조금씩 해결하면서 나가면 돼요. 처음부터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내세워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저런 모델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걸 시사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런 민컴 프로젝트, 민컴이라고 하는 건요, 저기 있는 것처럼 미니멈 인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소득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합성해서 민컴이라고 한 건데, 그래서 유명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으러진다, 또 나태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의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할 때는요, 약간 미쳐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저 혼자 막 야단이 나가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표정으로 봐서는 끝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아까보다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더 짧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예. 이럴 때는 한 번 더 받았으니까 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물론 저만이 아닙니다만 몇 가지로 좀 단계별로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년 50만 원부터 시작하자고 하는데 그건 너무 약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100만 원도 공격적으로 가도 된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월 10만 원이 조금 안 되죠. 그걸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 6개월 50만 원, 후반기 50만 원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재원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50조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
에, 1년에 지금 예산이 얼마죠? 올해 지금 556조 예산이거든요. 예산 10% 정도만 절감해도 내년부터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오늘 또 오면서도 도로 곳곳에 도로공사한다고 차선 막아놓고 그거 아직은 멀쩡한 도로를 막 그냥 뜯었다 다시 덮었다 뜯었다 덮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1년 내내. 겨울 되면 더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 써야 될 때는 안 쓰면 깎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절감한다면 10% 절감 못 하겠어요? 10%씩만 절감해도요, 우리는 연간 100만 원, 월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가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10만 원 그 용돈 그거 가지고 뭐라고, 자기한테는 용돈이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진행상 그거를 선별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주고, 그리고 다시 아까 환수하는 식으로 이걸 계속 하면 돼요. 계속 월 10만 원 누군가에게는 그게요 삶의 의지가 되고 정말 엄청난 용기를 주고, 특히 청년층이라든지 우리 쪽에 지금 경제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예, 청소년들, 그 다음에 또 가정주부들이랄지 이쪽에 가사노동하고 있는 이런 그 여성들, 아니면 65세가 넘어서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나이는 점점 더 고령화가 지금 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어떤 노약계층들, 이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손을 좀 내밀 수 있는 이런 게 정말 이제는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복지국가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10만 원은요, 월 1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그리고 재난지원금 1차 때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기화시킬 수 있다.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2단계는 연간 2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분기별로 줄 수 있죠. 분기별로 50만 원씩. 예, 전반기 후반기 50만 원이 아니라 분기별로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시기 되면 이때부터 100조 정도가 필요하겠죠. 이때 이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럼 기존에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지금 부자 감세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부자 감세를 하면서요, 기업에게요 연 20조 원씩을 부자 감세를 해줬어요. 그게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것만 다시 원래로 환원을 시켜도요 수백 조의 재원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자들만 왜 혜택을 줍니까?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거 다시 환원을 시키고 너무 어렵다면 절반만 가도 돼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자 증세, 거기에다가 이제 필요하다면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거. 저 세금 신설은요, 국가가 형태가 달라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조선시대 때의 세금하고 지금 세금이 다르잖아요. 조선시대 때 법인세 있었습니까? 그때 조선시대 때 법인세 거들려면 다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법인세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찬가지예요. 제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하고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최고예요. 근데 1970년대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어떻게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하다니. 그때도 마찬가지. 무슨 돈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근데 지금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2050년의 기본소득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진통해. 왜? 마치 의료보험처럼. 아직은 너무 낯설고 생소하고. 그러나 그 혜택을 보면 이게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건데 왜 이걸 반대했나.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또 제가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즉 어디냐면 스텝 이제 3로 지금 얘기하는 월 50만 원, 그리고 이제 300조의 재원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세금의 새로운 세금도 신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나온 것만 해도 여러 개 되잖아요. 토지 보유, 국토 보유세랄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탄소세랄지 로봇세랄지 인공지능세랄지 데이터세랄지 계속 재원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저기 뭐예요, 뭐 일론 머스크랄지 또는 뭐 마크 주커버그랄지 또는 뭐 누구죠? 뭐 빌 게이츠랄지 이런 그 실리콘밸리의 그들이 왜 그러겠어요? 이게 지금 소비 기반이 마련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죠. 10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가는 거예요. 단계별로 합의를 거치고 1차 시도를 해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 2차 또 더 나가는 거고, 예,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닙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그 정도의 여력이 대한민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결국 기본소득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의 복지제도의 틀은, 기본 틀이 어떤 거였냐면요, 고소득층하고 중산층이 한 배에 탔어요. 주로 이거는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부담하는 계층이었어요. 뭐 세금 내는 쪽. 예,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소득층하고 중산층이 한 배에 탔고 저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보는 층, 예, 수혜를 보는 쪽이 다른 배에 탔어요. 근데 기본소득이 있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배에 타는 사람들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아까 600만 원 받는 대신에 300만 원 내면 되는 식으로 90%의 사람들은 그로부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떤 거냐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한 배에 타요. 고소득층이 다른 배에 타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사회로 변모 좀 해보자. 그게 바로 선진국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저는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기본소득은 정말 이게 모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뭔가 21세기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이랄지 제도랄지 이런 관습이랄지 패러다임, 이거를 좀 타파할 때도 됐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어쩜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정말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안전판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돼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고 우리 힘을 들여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과실은 일부만 다 가져가냐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의 부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부도 있어요.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데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같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어때야 돼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게 저는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건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우리 좀 이제는 소리 내자. 우리도 좀 주라 이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다. 또 기본소득이야말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봐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자녀들이 더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수 있는 돌파구, 교두보가 확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저력이라고 한다면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우리나라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기 잠깐 끊겼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K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좀 K-팝도 있고 또 뭐가 있죠? K 방역. 예, K 방역 이번에 뭐 전 세계에서 했죠. 네, K로 시작하는 거. 네, K 푸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름을 K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 국민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그런 세계의 최초의 국가가 돼보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우리의 지금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면 2030년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모범 국가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쩌면 남북 통일도 훨씬 더 당길 수도 있고, 유라시아 대륙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서 파리까지 갈 수 있고 영국 런던까지 달릴 수 있는, 이런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역사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주인공들인 여러분 모두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함께 해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장시간 강의에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정교순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40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45분에 일부러 다리 쩔뚝거리면서 나왔는데 1시간 꼬박 채우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 강의 끝났습니다. 강연은 이제 끝나면 애프터가 있어야죠. 그 강연 중에 혹시 감명이 깊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네 질의응답 하시면 있으시면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게 네네. 아까 그 상위 프로 네. 예, 저희가 현재 말할 때 이제 상위 10%, 상위 10%, 뭐 20%든 예, 예. 그분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다 주고 나서 환수를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게 좀 궁금했는데 교수님께서 그거를 세금으로 거두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서 그렇죠. 우리가 많이 어렵잖아요. 예, 어려운데 면세점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많죠. 예, 예. 해당되는. 예, 그렇죠. 현재 부동산도 뭐 거의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줘가지고 다시 세금을 걷는다.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그 세금을 거두려고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그 세금에 대한 문제를 결국은 이제 정부의 이제 어떤 세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지금 세가 사실은 조세제도라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이 있고 수평적 형평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세제 제도를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만 손을 분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부자 쪽에는 굉장히 관대한 세금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죠. 근데 유감스러운 건 이번에도 지금 종부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부자 감세와 관련된, 그러니까 역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돼갖고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저는 큰 개관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게 되면은 상위 10%는 점점 더 부가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그쪽은 자본소득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예. 국가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아, 제가 생각에는 우리는 지금 국가가 주도를 해서 국가, 네, 예를 들면 국민정부 제도도 그렇고 네, 정부 주도형으로요. 경제를 이끌어주는 사람 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네, 네, 아까 교수님 말씀에 목적세 얘기하셨습니다. 네. 근데 목적세도 사실 결국은 누가 내느냐라는 거죠. 목적세를 낼 수 있는 것도 역시 부자계층이죠. 상류층이죠. 부자가 내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목적세를 내는 데이터세, 예를 들어서 데이터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쿠팡에서 주문을 한다. 제가 쿠팡 주문을 하고 나면 쿠팡은 제가 주문했던 내역을 다 합니다. 그 다음부터 쿠팡이 저에게 제공해 주는 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제가 비슷한 걸 또 계속해요. 그거는 그럼 쿠팡의 매출은 사실은 전 국민, 고객들이 정보를 다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페이스북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다가 많은 글들을 저도 많은 글은 아니지만 올리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은 그걸 통해서 광고 수입을 굉장히 해서 올려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페이스북이 그렇게 되는데 기여를 했죠. 어떤 걸 저한테 줍니까? 그런 게 데이터세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냐?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세상에서 SNS랄지 또는 온라인이랄지 이런 데서 혜택을 보는 일부 기업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목적세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그런 쪽으로 해서 네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재원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벌과 대비군 다르지만 네. 그분들이 그거를 동의할 수 있을까요? 동의- 과연 기업에서 동의를 할까요? 그런 부분은. 동의해주고 동의해주지 못하고의 문제는 국민적인 합의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번 돈을 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것들은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결국은 그것이 그래야만이 시장이 살아날 수 있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세저항은 있겠죠. 근데 조세저항이 전 국민이 조세저항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잘 사는 사람들의 조세저항은 충분히 그거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도 그런 조세 저항은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명분이랄지 경제 정의 차원에서도 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네네네. 지금 저희가 아까 기본금을 지금 계속 국가에서 지금 주고 있고 지금 이번에도 지급을 하겠다라고 전 국민 지원금을 하겠다는 이야기. 네, 진짜 원칙적으로 예.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 걱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늘 그래요. 이게 침체가 되면은 너무 경제가 식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는 돈을 풀어야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너무 풀어서 돈이 좀 인플레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걸 회수하면서 경제는 그게 순환 사이클이 계속 가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컨트롤하느냐가 중요하죠. 인플레이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용인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요 추운 것보다 따뜻한 게 나아요. 그래서 걱정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경제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 그런 시국이 아닙니다. 예. 네네네. 네. 좋은 질문.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네네. 여기서 말할게요. 네네. 얼마 전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렇게 자기 청년- 소개도 잠깐 해주시면. 네, 대학생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네네. 얼마 전에 청년 기본소득 관련해서 청년 기본소득. 네, 토론회를 다녀왔는데 네. 진보 측이나 뭐 보수 측이 뭐 인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년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네. 일자리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두 축 모두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청년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노동의 유연성이 조금 같이 동반된다면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두 축이 얘기하는 노동의 유연성이 너무 달라요. 근데 그래서 부측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기업 쪽인. 아니 그 진보 측에서 나온 인사와 그 보수 쪽에서 나온 인사가 진보와 보수 진영의 네, 그래서- 얘기가 다르다고요? 네, 그래서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노동의 유연성이나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왔던 노동의 유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뭐 좀 고용을 좀 자유롭게 네, 맞아요. 한다는 그런 의미의 유연성이겠죠? 네. 예.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저는 그 일자리의 질 자체가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찾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플랫폼 노동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추이가 일자리의 질이 점점 고용의 질이 떨어져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특히 청년들은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기업은 그걸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나서야죠. 그래서 저는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청년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도 청년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제 말이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청년들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지금 청년들이 미래를 생각할,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당장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떡합니까?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 젊은 시절에? 그거는 국가가 떠받들어줘야죠. 예, 그건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네, 그렇게 답변에 가려볼게요. 네. 네, 네. 품격 있고 재밌는 강의였던 만큼 질문의 수준도 엄청나게 높은 그러니까요. 예, 역시 다른 질의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토크 콘서트 바로 진행해서요. 혹시나 더 궁금하시거나 그런 데 있으면 서로 소통하면서 토크 콘서트를 2부로 예, 혹시 또 진행을 다른 하면서. 말씀은 지금 이제 이어서 좀 저 김세준 교수님하고 진행할 거니까요. 정말 격이 없이 그냥 우리 같이 얘기를 좀 나누게요. 편하게요. 예. 네. 자,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신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